한국전력의 자회사 직원 2,700여 명이 임금 손실을 보전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정부가 전기값을 덜 올려 성과급이 줄었다며 이를 회사가 보상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원화를 주고 달러화를 빌리는 방식으로 그 규모보다는 안전판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인 마이크론이 메모리 산업이 바닥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불황의 끝이 보인다는 분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가 13개월 만에 멈췄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매수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퍼지고 있고 지방도 하락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3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낸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전 KDN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전기값을 덜 올리는 바람에 한전이 엄청난 적자를 냈고 그 여파로 자회사도 성과급이 줄었다며 이를 회사가 따로 보상하라는 겁니다. 이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 KDN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손실을 보전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한전 KDN 노동조합은 최근 YK 법무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본사인 나주와 인접한 전남 광주에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 사안의 정통한 관계자는 한전 KDN 직원들이 회사 측에 상여금 미지급분 청구 소송에 나섰다며 곧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별정직을 제외한 한전 KDN 직원 2,991명 중 2,724명이 이번 소송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체의 91%에 달합니다. 노조 관계자는 직원들의 임금이 억울하게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익명 게시판에도 전기를 비싸게 사서 손해를 보고 파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성과가 좋을 수 없다며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현실화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초과 이윤이 발생했을 때 연봉 이외의 인센티브를 주는 사기업과 달리 한전 등 공기업은 급여의 일부를 따로 적립해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합니다. 최고 S등급부터 최하 2등급으로 구분하는데 D등급부터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이 커지면서 한전이 처음으로 D등급을 받았고 한전 적자를 함께 부담하는 대다수 자회사도 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한전의 ICT 분야를 담당하는 한전 KDN 역시 기존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떨어져 성과급이 줄게 됐습니다. 한전 KDN 직원들은 지난 2017년 기타 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회사 측이 약속한 성과급이 지급되지 못했다며 이는 정부가 공기업의 부담을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체불된 금액을 지급하고 자체 성과급을 신설해 임금을 보전하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전 KDN은 지난해 576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올해 정규직 1인당 평균 급여는 지난해 7,351만 원보다 줄어든 6,785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번 한전 KDN 소송이 한전 적자로 피해를 본 다른 공기업으로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호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이 8년 만에 한일 통화 스와프가 재개된 겁니다. 이 원화를 주고 달러화를 빌리는 방식으로 그 규모보다는 안전판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전민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한일 통화 스와프 체결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오후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스즈키 슈니치 재무장관을 만나 7년 만에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가졌는데요. 주 부총리는 약 1시간 전인 오후 5시경 일본 현지 브리핑을 통해 양국이 8년 만에 한일 통화 스와프 복원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100억 달러이고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통화 스와프를 처음 체결한 건 2001년인데요. 20억 달러로 시작해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1년엔 잔액이 70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일 관계가 얼어붙으며 2015년 2월 계약이 종료됐고 이번에 8년 만에 양국 간 통화 스와프가 재개된 겁니다. 특히 이번엔 통화 교환 방식이 달러화 베이스로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우리가 원화를 맡기면서 일본 측에서 보유한 달러화를 차입하고 역으로 일본이 엔화를 맡기면 우리가 달러화를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이번 통화 스와프는 달러화 기반이라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네, 정 기자, 이 한때는 이 통화 스와프 잔액이 700억 달러까지 불어나기도 했는데 이번에 100억 달러, 다소 규모가 작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100억 달러로 결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양국은 처음부터 이번에 재개하는 통화 스와프를 최소 규모로 논의했는데요. 지금이 2011년처럼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닌데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국 규모도 세계 9위 수준의 4,2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넉넉해 달러 급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올 1분기 기준으로 한국은 외국에 갚아야 할 돈인 대외 채무보다 빌려준 돈인 대외 채권이 3,560억 달러나 더 많은데요. 대외 건전성 지표도 그만큼 양호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번 한일 통화 스와프는 한일 양국이 위기 때 활용할 수 있는 경제 협력 창구를 다시 연다는 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복원하기로 하면서 한일 수출 규제가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되는데 이번에 통화 스와프까지 체결되면서 한일 관계가 금융 협력 분야까지도 복원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도 현지에서 한일 통화 스와프는 한미일 등과 외환 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선진국들 간의 외화 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 외환 시장까지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고요.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꼭 환율 안정 등 경제적 요인보다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정 기자가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번 한일 간 통화 스와프가 이 원화를 주고 달러를 받는 방식인데 시장에서는 좀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원화는 국제 간 결제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인데요. 때문에 한일 통화 스와프 체결로 미국의 통화 긴축에 따라 변동성이 커진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확산을 막는 심리적 안전판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앵커가 말한 대로 엔화 스와프가 아닌 달러 스와프로 추진되면서 실효성이 훨씬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통화 스와프는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율 하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달러 공급이 부족해지는데요. 이럴 때 일본에 맡겨둔 원화 대신 달러를 가져왔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그 통화 스와프 체결 외에 이번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우선 양국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분절과 같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해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영내 금융 안전망인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 구조 개편과 신규 금융 프로그램 도입 과 같은 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고요. 양국 간 국제 조세 논의 활성화 차원에선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 회의도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내년 한국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매년 셔틀 방식으로 양국에서 번갈아 열릴 전망입니다. 네, 특히 이번 한일 간 통화 스와프는 미국과 직접 통화 스와프를 맺은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미국과 무기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서 김보미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말 그대로 통화를 맞바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당포에 가면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렸다가 다시 돈을 갚으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죠. 이와 비슷하게 통화 스와프는 돈을 맡기고 다른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미리 정해놓은 환율에 따라서 두 나라가 서로 통화를 교환하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통화를 되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300원으로 서로 통화를 교환
교환하기로 했다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10,000를 받아오는 대신 상대국에 1,300만 원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1,300만 원과 $10,000를 서로 다시 돌려줌으로써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비상시에도 외환 보유고에 세계 기축통화 달러 등과 같은 이득을 충분히 채워 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997년 IMF 위기는 일시적인 달러 부족이 불러온 경제 대참사였죠. 통화 스와프는 바로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때문에 외화 안전판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한일 통화 스와프는 전액 달러 기반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원화를 맡기면 일본은 엔화가 아닌 달러를 우리나라에게 빌려주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일본이 엔화를 우리나라에 맡기면 우리나라는 원화가 아닌 달러를 일본에 빌려주게 되는 거죠. 미국과 직접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이 원화와 엔화를 맞교환하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좀 나왔었는데 전액 달러 기반으로 이뤄지면서 이 실효성이 부쩍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100엔당 1,000원 안팎이었던 원엔 환율은요. 최근 8년 만에 800원대로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금은 9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차관급 15명을 교체하는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대거 차관으로 내려보냈는데 국정 자각력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원칙 있는 대북 정책과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란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 김홍일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이번 인선의 특징은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대거 전진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조선경 과학기술비서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내정됐고 김호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토교통부 1, 2차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이 환경부 차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차관급 교체자 13명 중 5명을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조한 대통령실 참모들로 채운 겁니다.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비서관들을 주요 부처로 이동시켜 국정 장악력을 강화하고 집권 2년차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윤 대통령은 차관으로 내정된 비서관들을 만나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8명은 관료와 전문가 출신으로 채웠는데 한국역도의 전설인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발탁하는 깜짝 인사도 있었습니다. 현장과 이론을 다 겸비한 인재로 체육 분야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뤄진 인선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지명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늘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사실상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지만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시급한 현안 처리와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지명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말이나 8월 초 추가 인선에 나설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상승 출발했는데 결국 하락하고 끝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장초반 빨간불을 켜는 양시장은 오전 10시 이후 힘을 잃으면서 하락세로 전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간신히 2,550선을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867.1.7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거래일째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은 반도체와 일부 IT 업종 등 좀 선별된 주도 테마가 버티면서 이 하락폭을 제한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 주식 1,57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에코프로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많은 수치고요. 또 같은 날 기관의 최선호주는 SK하이닉스였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 주식 52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역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 반도체를 최우선주로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새벽 발표된 이 마이크론의 실적 영향이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요. 또 SK하이닉스도 전거래일 대비 1.66%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아무래도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 흐름에도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목소리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론은 결산월의 차이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한 달가량 이 실적 발표를 일찍 합니다.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가늠자다, 이런 별명도 있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았다면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발표된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 시장의 예측을 상회했습니다. 마이크론의 매출은 37억 5천만 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6천만 달러 가까이 상회했고요. 또 GPM이나 EPS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기대치보다 양호한 모습 보였습니다.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은 시간의 거래에서 3%대 반등했습니다. 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시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좀 향하게 됩니다. 주가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 결국 실적이 중요한데 이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이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다음 달 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SK하이닉스와 다르게 AI 부문에서 특별한 성과가 없었고요. 또 그리고 이 중국 CAC 조사 같은 이런 고난을 거친 만큼 이 국내 기업에 비해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기에 나선 셈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때문에 더 나은 상황에 놓인 이 국내 기업들이 보다 긍정적인 실적을 거둘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삼성증권은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이 마이크론의 판매가 확대됐다면 이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판매 물량도 확대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도 이 시장 전망을 2천억 원 상회한 이 7,030억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도 굉장히 호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마지막 의구심이 상준하는 이 7월까지가 이번 주기에서 편안하게 반도체 비중을 확대하는 마지막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신한투자증권은 경쟁사 대비해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우선적으로 강세를 보일 성이 크다, 이러면서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도 다른 반도체 기업들 주가 상승세도 상당한데 이 기업들도 한번 주목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한 확신이 강해질수록 전통적인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기회 요인도 크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가 있습니다. FN 가이드 반도체 소부장 지수인데요. 연초 이후로 49% 가까이 상승했고 한 달, 세 달 사이에도 11%, 17%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분들의 고민은 이걸 겁니다. 그럼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느냐일 텐데, 사실 이 개별 기업들이 워낙에 많고 또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재무 구조는 어떤지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께는 아무래도 다양한 기업들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은 대덕전자, SNS텍 같은 이런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반도체 소부장 ETF를 지난 4월에 상장했고요. 또 오늘 삼성자산운용 그리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리노공업, 서울반도체, 원익 IPS 같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닥 글로벌 ETF를 상장했습니다. 개별 ETF가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 이거는 운용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변동성이 부담되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ETF 투자 고민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상장한 이 CQ센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명 따따블에는 실패를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입성한 CQ센은 종가는 공모가 대비 205% 상승한 9,1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사실 새로 증시에 입성하는 이런 공모주 같은 경우는 가격 제한폭이 60에서 400%로 변경됐기 때문에 200% 이런 상승폭을 볼 수 있었던 건데, 사실 저도 이 가격 제한폭이 변경됐다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오늘 아침에 차트를 보고 오류가 난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CQ센 이후에도 여러 종목들이 증시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런 차트들 앞으로 자주 보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당장 내일 알맥 그리고 오픈놀이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SGI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해서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터리얼즈 같은 IPO 대여들이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정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400%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건 그만큼 변동성도 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CQ센만 해도 이 마감 직전에 11,800원까지 올랐습니다. 상한가가 12,000원이었으니까 거의 근접한 건데 마지막에 9,150원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이걸 비율로 계산하면 이날 장중 고점 대비 22% 하락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상장하는 알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높은 변동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8,3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해군 호위함 수주를 놓고 내일 첫 대결을 벌입니다. 그 결과가 앞으로의 수주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두 회사 모두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위사업청은 내일 울산급 배치 3사업의 마지막 물량인 5, 6번 호위함 입찰을 받습니다. 사업 예산은 약 8,300억 원으로 4번함까지는 사업자가 이미 결정됐습니다. 이번 입찰엔 SK오션플랜트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간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하나가 대우조선을 인수한 뒤 양사 간 첫 대결인데다 인수전 과정에서 한국형 구축함 개념 설계 탈취권을 놓고 대립구도를 세웠던 터라 이번 승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입찰은 가격보다는 기술력 중심의 평가를 하기로 해 두 회사 모두 수주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 3초도함을 수주해 진수까지 마쳤고 수상함에서는 하나오션보다 우위에 있어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역시 이번 수주전을 수상함 명가를 재건하기 위한 첫 관문으로 보고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이달 초 부산에서 열린 마덱스 2023에서도 이번 수주를 따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양사 모두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어 HD현대중공업이 불공정 행위 이력에 따라 받게 된 페널티가 승부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은 2012년 하나오션에서 수행한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주 성과는 향후 배치 4사업과 KDDX 사업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 6,900원짜리 치킨으로 돌풍을 일으킨 한 대형마트가 이번에는 하나에 2,500원 하는 가성비 햄버거를 내놨습니다. 라면과 제과, 제빵업체들이 잇따라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요지부동인 햄버거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대형마트. 두 개에 4,990원짜리 치킨버거가 등장합니다. 6,000원대 초저가 치킨으로 재미를 본 대형마트가 이번엔 가성비 치킨버거를 출시한 건데 개당 2,500원이 되지 않는 가격에 소비자들의 손길도 빨라집니다. 평소 점심값보다는 저렴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뭐 괜찮겠죠. 싸게 먹을 수 있으면요. 라면, 제과, 제빵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내리는 가운데 등장한 반값버거로 기존 햄버거 회사들은 가격 인하 요구가 번질지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맥도날드, 롯데리아, 맘스터치 등 햄버거 3사는 지난해 가격을 한 차례 올린 데 이어 올해 초에도 햄버거 값을 또 인상한 바 있습니다. 빅맥 기준 한 개당 6,000원, 감자튀김과 콜라를 세트로 주문하면 8,000원에 가깝다 보니 이제는 햄버거가 저렴한 한 끼라는 인식이 무색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프리미엄 전략을 앞세워 국내에 진출한 파이브가이즈 등 해외 버거 프랜차이즈들이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서 불거진 고가 마케팅 논란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햄버거 업계는 가격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체 원가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패티 원가는 내리지 않은 데다 현재 9,620원 수준인 최저임금은 내년 10,000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군다나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이 가져갈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터라 가격 인하가 더욱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햄버거 빵을 납품한 업체 쪽에서 가격은 낮춰주지 않으면 저희가 낮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가맹점의 이익이 주는 거거든요. 치솟는 물가에 2,000원대 치킨버거까지 등장했지만
햄버거값 고공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부터 시작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필요한 대출을 새로 받기도 기존의 대출을 갚아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금융회사가 비올 때 우산 뺏기보다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경감과 재기 도모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반기를 앞두고 주요 투자 자산별로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의 상반기 해외 투자 성적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박승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 이 상반기 서학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역시 테슬라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상반기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전체 654억 달러 사들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오늘까지 상반기 평균 환율이 1294원 82전이었는데요. 이를 적용해보면 85조 원가량 되는 규모인데요. 반기 기준 매수 건수로는 역대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고요. 네. 금액으로는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서 네 번째 규모로 미국 주식을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앵커 말대로 테슬라였습니다. 지난해와 이전에도 계속 테슬라는 여전히 상위 매수 종목에 올랐었죠. 그래서 여전히 테슬라 순회보가 이어졌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75억 달러, 9조 7천억 원 수준으로 매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 차트에서 확인 가능하다시피 뒤이어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변동폭을 3배로 추적하는 부리와 페어 ETF 상품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나스닥 100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상품들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이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투자하신 분들은 좀 수익이 났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수익률 먼저 확인해 보면요. 네. 직전 거래일 기준 테슬라 주가는 올 초보다 2배 넘게 뛰었습니다. 240% 넘는 상승률로 확인되는데요. 네. 연초 100달러대였던 주가는 상승세에 접어들더니 2월에 들으면서 다소 답답한 흐름을 보였었죠. 반전은 지난달 말에 찾아왔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중국에서 사업 확장을 논의할 것이라는 소식이 주가 반등의 재료가 됐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3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고요. 이는 최장기간 상승 기록을 다시 쓴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거침없는 기세의 월가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낮추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바클레이스에 이어서 골드만삭스 역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전기차 사업 경쟁이 거칠어지면서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릴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보조금 경쟁을 바탕으로 비아디 등 중국 전기차 기업뿐 아니라 제너럴 모터스나 폭스바겐 등 굵직한 완성차 업체까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는 점이 부담스러운 대목이라는 거죠. 네, 이번에는 이 상반기 가장 뜨거운 마켓 중 하나였던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일명 일학개미들, 그 일본 주식을 얼마나 샀습니까? 네, 금액 먼저 살펴보면 7억 5천만 달러 사들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1년간 사들인 금액이 약 9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상반기에만 80% 넘게 사들인 거죠. 일본 종합성사는 앞으로 100년 동안, 아니 영원히 살아남을 기업이라는 워렌 버핏의 조언이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통한 모습입니다. 네. 실제로 니케이는 지난달 30일 1년 8개월 만에 3만 선을 회복했죠. 이후 상승세를 더하면서 버블 붕괴 당시인 1990년 7월 이후 최고치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올 초와 비교하면 3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일본 아이시어스 미국채 20년물로 상품으로 해석됩니다. 최근에 엔저 상황에서 앞으로 오를 것이란 기대에 엔화 가치와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 상승이 기상되는 장기 국채에 동시 투자가 가능한 점이 투자자들의 투심을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2위는 반도체 ETF 상품이 나왔고요. 3위와 4위는 각각 소니그룹, 소프트뱅크가 차지했습니다. 네. 이 일본 니케이가 강세를 보인 건 엔저 외에도 일본 기업들 실적이 좋았던 덕분인데 올해
올해 상반기에 이제 소위 이제 일학 개미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중학 개미들을 압도했다고요? 맞습니다. 상반기 매수 금액 기준 일본 주식을 사들인 규모가 중국 주식 매수보다 역전했은 것으로 네. 확인됩니다. 2015년 상반기 이후 처음인데요. 네.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이지만 제조업 인프라와 기술력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이에 더해서 30년이 넘는 디플레이션이 비용 절감이라는 의도치 않은 효과로 이어진 점도 일본 기업들 실적에는 호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일본으로 몰리는 글로벌 자금이 국내 증시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엔저 상황에서 동아시아로 투입되는 외국인 투자금 중 일본 시장에 대한 선호가 예상된다는 거죠. 다만 일본 증시의 3만 선 안착을 두고는 신중해야 한다는 조건이 이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남중 대신증권연구원은 일본 증시의 단기 급등은 전술적으로 비중 축소의 기회라면서 3분기 통화정책 변화와 GDP 성장률을 통한 경제 성장 연속성을 확인하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 중국보다 이제 일본 투자가 늘어났다는 거는 바꿔 말해서 중국 증시의 매력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탈중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상반기 전 세계가 강세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증시가 대부분 좋았는데요. 네. 중국 증시만 나홀로 부침에 허덕였습니다. 국내 투자자들 역시 중국 증시에서 6억 4천만 달러를 사들이긴 했지만요. 반기 기준 2019년 하반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주가 부진의 일본 시장과는 반대로 매수보다 매도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무엇보다 원인은 예상을 밑돈 중국 경기 회복세가 뼈아픈 대목이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본격적인 리오프닝의 기대가 흔들리면서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는 중국 주식형 펀드의 부진으로도 이어졌는데요. 해외 주식형 펀드 가운데 북미, 일본, 유럽 등이 모두 상승한 반면 중국 주식형 펀드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유일하게 중국 주식만 오르지 못했는데 이게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살만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증권가는 어떤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를 전후로 중국 경기가 안정적인 구간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그 근거인데요. 네. 근거는 인민은행이 예상보다 빨리 정책 금리를 내리는 등 재정 노력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듭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서 상해 지수와 홍콩 H지수 각각 1.6%, 10%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베이징 방문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 상승에 유효했다는 평가입니다. 증권가는 중국 증시에 대한 투심은 살아있다고 분석합니다. 올해 상반기 평균 거래 대금이 5년 평균을 웃돌고 있다는 점이 근거인데요. 미중 갈등의 화두인 미국의 중국 첨단 기술 견제를 투자 결정에 활용하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미국이 규제의 역설로 중국이 첨단 기술 국산화 정책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생성 AI나 반도체, 응용 소프트웨어 기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유공자분들이 계셔야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느꼈고 우리 30년이 아닌 50년, 100년이 되더라도 끝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핵심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 중인 송파구 삼전동이 주민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 문제인데 다른 모아타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후된 저층 빌라들이 밀집한 송파구 삼전동 일대. 서울시의 핵심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추진이 한창인 곳입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 사업입니다. 삼전동은 약 43만 제곱미터로 실제 시행된다면 모아타운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주민 동의율 30%를 채워야 하는데 최근 일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서울 송파구 삼전동 일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벽에 모아주택을 반대하는 벽보와 또 설명회를 안내하는 벽보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 개발을 두고 주민들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입니다. 주민 연령대가 높아 이주를 꺼리는 데다 건물주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임대 수익을 보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무슨 재건축을 해서 뭘 하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세나 받아 먹고 그냥 살자. 재개발을 하면 그 하루아침에 되라 몇 년 걸릴 거 아니야. 그동안 임대 수익은 어떡할 거야. 우리는 무조건 반대야. 목숨 걸고 반대야. 반대하는 주민들은 최근 재개발 사업지 곳곳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추가 분담금이 본인의 일이 될까 불안합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감정가 평가에서 이른바 후려치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삼전동 모아타운 추진위는 분담금 산정 시기가 모아타운 선정 이후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민분들께서 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근데 이 분담금을 산정하는 시기는 지금의 시기가 아니고 이 모아타운이 선정된 삼전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계산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모아타운의 경우 아직 성공 사례가 없어 주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한 상황. 현재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65곳 중 관리지역으로 고시가 완료된 곳은 5곳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선정을 수시공모로 전환하는 등 속도를 내려고 하지만 주민 갈등에 실제 삽을 뜨는 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차바이오텍이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새 대표를 영입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섰습니다. 차바이오텍 이현정 대표를 김수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20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신약을 개발해온 이현정 차바이오텍 대표. 이 대표는 지난 3월 신임 대표로 차바이오텍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합류와 함께 일라이릴리, 화이자, 다케다 등 글로벌 회사에서의 연구개발 경험을 살려 차바이오텍을 글로벌 회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에도 글로벌 바이오 회사 하나 정도는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가 정말 산학 연병이 정말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글로벌 회사로 거듭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글로벌 도약을 노리는 이유는 시장 확장을 통한 수익 창출 등이 이유입니다. 한국 시장으로는 너무 작죠. 양적인 부분도 있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곳에 글로벌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거든요. 국내 수준에서 글로벌 수준으로 점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대표는 이를 위해 CAR-NK 치료제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AR-NK 치료제란 건강한 사람의 혈액에서 추출한 면역세포, 즉 NK세포의 유전자 조작을 가해 특정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만든 겁니다. 아직 해당 원리를 통해 상업화된 제품이 없어 차세대 항암제라고도 불립니다. 이 대표는 최근 열린 글로벌 최대 바이오 행사 바이오 USA에 참여해 CAR-NK 치료제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업과 논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카라는 그 기술을 만드는 회사들과 많은 미팅을 해서 더이 NK셀을 콤바인해서 새로운 이제 치료제를 만드는 것을 많이 논의를 했고 구체적으로 지금 한 2개 회사 정도로 좁혀져서 그 부분은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이중 글로벌 회사 한국과 올해 하반기 공동개발 파트너십을 맺을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관련 파이프라인은 CBT101. 지난 2022년 3월 국내 임상 1상이 끝났는데 후속 임상은 글로벌 진출을 위해 다국가 임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CBT101 외에도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임상을 속도 있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년 내에 첫째 지금 임상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올 그 디저너티브 디스크의 임상 연구가 3상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요. 새롭게 임상에 진입될 거는 3개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동종 NK셀 테라피가 임상에 들어가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CAR-NK가 임상에 들어가.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불공정 거래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금융감독원이 다음 주 증권사 사장단을 소집합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증권사 내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자들과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공정 거래와의 전쟁을 치르는 장수의 마음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와의 전쟁을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전쟁에서 한 축을 맡고 있는 장수의 한 명으로서 이제 그런 어떤 중요한 제도적 장치는 핵심적인 군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지금 일선에서 세력과의 대응을 하고 있는 담당 수사팀, 조사팀에 적절하게 툴을 공급해 주는 것이야말로 저희 수장 등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CFD 계좌에서 발생한 9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이어 이달 초 5개 종목 하한가 사태까지 터지고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까지 불거지는 가운데 연일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 전 증권사 사장단을 소집합니다. 최근 자전거래를 통한 손실 보전 혐의를 비롯해 직원의 내부 정보 이용 혐의와 CFD 담당 임원의 사익 추구 혐의 등 증권사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불공정 거래를 단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최근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불법 선행매매에 가담해 5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바 있고, 과거 하나증권과 DS투자증권 직원들도 불법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적발된 바 있어 증권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경종을 울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 범죄행위 처벌 강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호소했습니다. 최종적인 몫은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해주실 부분이고, 저희가 결론이 어떻게 되건 간에 일단 오늘 통과가 되건 아니면 내일 어떻게 되건 어쨌든 끝까지 그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한편 정부는 불공정거래 경제범죄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을 최대 2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방안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강력한 자본시장 감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이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오늘 고웨스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오늘 고웨스트 키워드 엔비디아 vs 애플입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두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올 상반기 증시를 견인한 AI 섹터의 대장주격인 엔비디아는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은 간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장중에 지난해 1월 3일 이후 두 번째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의 상승세가 계속되자 월가에서는 두 기업의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고웨스트에서는 월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더 유망한 기업은 어디일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네, 먼저 좀 애플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나들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 있는 상황인데 네. 현재 좀 앞으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주가와 시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올 들어 50% 넘게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애플의 시총도 2조 9,80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전 세계 기업 시총 상위 기업들을 살펴보면 애플은 2위,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다른 글로벌 기업들보다 시총이 훨씬 큽니다. 이런 가운데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3조 달러를 넘었던 기업은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었는데요. 애플이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시장이 주목하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머지않아 3조 달러를 넘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애플은 기술주임에도 불구하고 거시 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거듭 연내 2차례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등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달 초에 출시한 공간형 컴퓨터 비전 프로도 업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분석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아직 이 3조 달러에도 안착을 안 했는데 벌써 애플의 시총이 4조 달러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네요. 그럼 맞습니다.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네, 투자은행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연구원은 월가는 애플의 성장성을 좀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면서 애플은 2025년까지 시총 4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올 가을에 출시될 아이폰 15에 대한 이 기대감에 더해서 앱스토어, 애플페이 등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서비스 사업 매출이 향후 애플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아이브스 연구원은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로 22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보다 2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엔비디아 분석해보죠. 이제 엔비디아는 올해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 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오른 상황인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는 올해 증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해 191% 폭등하면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토시야 하리 연구원은 미 상무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계속되는 AI 열풍에 힘입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투자은행 에버코어 ISI도 골드만삭스와 뜻을 같이 했는데요. 에버코어 ISI는 엔비디아가 AI 업계의 중심에 있다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반도체 수출 규제 이슈가 주가 하락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를 뜻하는 아웃퍼폼을 유지했는데요. 이 밖에 모건 스탠리 역시 앞서 엔비디아를 올해 증시를 이끈 생성형 AI의 최대 수혜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향후 상승 여력이 매우 크다라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500로 높여 잡았는데요. 이는 간밤 엔비디아 종가 대비 21% 추가 상승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이제 엔비디아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매출 의존도를 살펴보면요, 그런 우려가 좀 기우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미국 반도체 기업 중 중국 매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퀄컴이었는데요. 2위 브로드컴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높은 64%에 달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21%에 그쳤습니다. 미 상무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로 받는 이 타격이 다른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애플과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고평가나 거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쪽은 어떤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기업 모두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위치해 있는 만큼 보수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투자은행 UBS의 데이비드 보고트 연구원은 애플의 주가가 고평가됐다라면서 아이폰 매출 감소로 향후 성장에 압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미국 당국의 대중 수출 규제가 걸림돌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앞서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의존도가 21%로 다른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 낮은 것을 확인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비교일 뿐 이 전체 매출의 21%는 향후 실적에 타격을 줄 만한 충분한 수치인 네.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콜레트 크레스 CFO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수출 규제가 당장 엔비디아의 재정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미래 성장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월가 전문가들은 AI 산업에 대한 전망에 더 무게를 두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박찬휘 기자였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